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문대학교 정영애입니다. 알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10주차 1차 시에서는 데이터 매니퓰레이션 패키지인 디플러를 사용한 데이터 처리 방법을 시작합니다. 디플러 패키지의 기능을 활용해서 필요에 맞게 변수의 이름을 변경하고 새로운 파생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활용할 디플러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매니퓰레이션을 하기 위한 문법들이 모두 총 집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플러 패키지는 헤들리 위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 데이터 처리용 R 패키지이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해주는 그런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밖에도 아래의 데이터 형식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테이블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MySQL부터 빅퀴리처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플러 패키지 내부에 실험적으로 내장된 데이터 큐브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는 큰 무리가 없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부등호 퍼센트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 연산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마그리트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아래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연산자입니다. 추후에 굉장히 이 연산자를 파이프 연산자를 많이 써서 적용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 파이프 연산자가 있으면 데이터 프레임이 기본적인 입력값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어떠한 함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수행하는 일은 다르지만 여기서 수행한 결과값이 예를 들면 필터링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컸던 것 중에서 요만큼을 제가 필터링을 했어요. 요 결과값이 요 수행의 결과로 나오게 되고 요 결과값이 이게 파이프 연산자에 의해서 또 다른 일을 수행하게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입력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최종의 내가 원하는 최적화된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플러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에요. 우리가 대부분의 것들은 다 다뤄보게 할 거예요. 챕터별로 구성을 해서 이제 다뤄보게 할 거고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행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함수들 중에서 서브셋이라고 하는 함수하고 유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어레인지는 데이터를 정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 정렬에 사용을 했던 함수들 오더하고 소트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유사 함수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elec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열을 선택하거나 제외하도록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인덱스에다가 이름이나 혹은 특정한 인덱스 넘버를 넣어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의 이름을 변경할 때는 re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새로운 열을 추가하거나 기존 열을 변형할 때는 mutate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사용이 되어진 유사 함수로는 트랜스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뮤트라고 하는 거는 많이 사용이 되어지진 않지만 뮤테이트하고 흡사하게 사용이 되어지지만 다른 열을 제외하도록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룹핑을 하기 위해서는 그룹바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그다음에 요약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서머라이즈를 사용합니다. 이전에 배웠던 함수 중에 특정한 통계 계산의 서머라이징을 할 때는 우리 어그리게이트 사용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흡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엑셀 같은 데에서도 데이터를 카피해서 넣을 때 중복된 행을 제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디스팅트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행을 제거하도록 할 때 사용이 되어지고 카운트는 빈도수 계산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인이 들어가져 있는 것들 중에서 이너 조인 그러니까 내부 조인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레프트 조인이라고 하는 왼쪽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병합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라이트 조인은 오른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병합을 수행하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풀 조인 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미 조인, 그다음에 안티 조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우리가 100% 다 다루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함수들을 다룰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능들을 보시고 설명을 보시고 거기에 해당이 되어진 함수를 찾아서 공부를 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주로 우리가 살펴볼 거로 변수를 추가하거나 변수의 이름을 바꾸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이름을 변경하도록 할 때는 re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새 변수명 이꼴 기존 변수명을 적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적어주시면 기존 변수명을 새 변수명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러라고 하는 거 잊지 말고 로드해 주셔야 되고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져다가 여기 df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해볼 거는 뭐냐면 스페시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녀석이 스페시즈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타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는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적어주시면 되느냐. df라고 하는 녀석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스페시즈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을 타입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적을 때 이러한 형식을 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변형이 되어진 거를 그대로 df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스페시즈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없어지고 타입으로 지정이 된 것만 남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원본 데이터를 살린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좀 권장하는 편이에요. 데이터를 처리하다가 처리가 잘못된 경우에 기존의 것을 살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새로운 변수에 넣어주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df에 new를 찍어보면 여기 스페시즈로 표현이 되어졌던 부분이 이렇게 타입으로 변경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생 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파생 변수는 derived variable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변수들을 변형을 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넣어주는 것을 보통 파생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기존의 변수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고 그것을 새 변수명에 그 결과 값들을 넣어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파생 변수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명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새 변수명을 달러로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변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주는 표현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본 것이냐면 기존에 샘플에 해당이 되어진 length width가 있고 그 다음에 패턴에 해당이 되어진 length width가 있었죠. 아이리스 데이터는 그 중에서 width의 값만 더해서 width sum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df.new에다가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f.new에 샘플의 width 값 그 다음 패턴의 width 값을 더해 주었고 그 더해진 sum의 값을 with sum에다가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df new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더 추가해서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df new에 수행이 되어진 결과를 확인해 보면 타입 아까 만들어준 거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우리가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준 with sum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 보여지고요. 실제로 여기 with sum이라고 하는 거는 width의 값을 각각 더해준 거죠. 3.5 더하기 0.1을 해서 3.7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처리도 잘 되었고 함수의 이름도 적당하게 구성이 되어져서 파생 변수가 잘 추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방식으로 두 개의 width 값을 이렇게 평균을 내어서 with min에다가 넣어주고자 했습니다.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더하고 2로 나누어서 여기 with min에다가 그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 그 값이 추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head df new를 해주었고요. 확인 결과 이렇게 with min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가 더 추가가 되어져서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에 대한 절반의 값이 되겠고 3.2에 대한 절반의 값이 되겠죠. 이렇게 민의 값도 잘 구성이 되어져서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맞는 파생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정한 조건에 맞는
파생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조건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수치 데이터에서 우리가 특정한 조건, 기준이 되어지는 값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선 서머리 함수를 우리가 일단은 적용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with sum이 가지고 있는 넓이의 합의 값이 가지고 있는 서머리 값을 살펴봤더니 민의 값은 2.6이고 그 다음에 맥스의 값은 6.1이다. 그 다음에 중앙값으로 볼만한 것들이 메디언이랑 우리가 보통 중앙값에 기인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값으로 이제 중앙값이나 평균값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큰 차이 없이 4.2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with sum에 대한 예를 들면 레인지 값도 우리가 한번 찍어서 데이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히스토그램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with sum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의 민 값부터 그다음 맥스 값까지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적절하게 구별을 해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레인지 값을 우리가 여기 서머리를 통해서 이미 알 수 있었지만 보통은 레인지 값을 찍어보고 여기서 나온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최대값을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이다 라고 해서 브레이크에다 넣어주었고 이 값이 0.43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토그램이 가지고 있는 값을 h.result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했어요. 브레이크의 값을 우리가 찍어 보았더니 여기서 살펴보면은 3.79 그다음에 5.08이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나누면 대중소 혹은 3등분을 할 때는 이러한 값들을 좀 참고해서 기준값을 정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값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러한 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 훨씬 더 조금 쉽게 그 기준값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찾아본 값이 절반을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구분한다라고 하면 4.2라고 하는 값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등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3.79, 5.08 이 정도의 값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위치값을 우리가 적절하게 얻어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기반으로 해서 4.2보다 크면은 good,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bad로 구별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3등분이 되어지는 기준값,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위치값보다 작으면 small,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으면 medium, 그보다 크면은 large로 이렇게 등급을 좀 구별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수행하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이제 배웠던 거 있었죠? 조건문 함수 이제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텐데 4점이라고 하는 중앙이 되어지는 값이 있죠. 그래서 여기 dfnu의 with의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우리가 중앙의 값으로 찾아놓은 4.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수로 데이터를 넣어줄 거고 그 반대인 경우는 배드로 데이터를 넣어줄 거예요. 어디다 넣어줄 거냐면 퀄리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with sum이 4.2 이상이면 굿을, 그렇지 않으면 배드를 부여한 퀄리티 변수를 생성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죠. 자, if else를 이용을 해서 4.2보다 컸을 때 good, 그렇지 않으면 bad로 지정하도록 했고 그것을 파생 변수 퀄리티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이용을 해서 테이블을 찍어 보았어요. 그 값을 템프에다가 넣어줬고 이 템프라고 하는 녀석을 바플롯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바플롯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이렇게 배드하고 굿을 비교를 했을 때 4.2보다 큰 녀석이 굿의 결과값을 가지게 되는데 퀄리티가 굿인 녀석이 배드보다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은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3등분을 하기 위한 기준값을 가지고 여기 3등분을 해야 되니까 양분을 하는 녀석 if else를 2번을 적어서 우리가 이제 그 3개의 조건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접 들어가 볼게요. if else 함수를 써서 with sum의 값이 5.08보다 큰 경우에는 large로
표시하겠다. 그래서 3.79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미디엄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썸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if else를 두 개를 써서 하나를 쓰면 두 개를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if else를 두 번을 쓰면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의 경우라면 세 개를 겹쳤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large, medium, 그 다음에 small이라고 하는 녀석들을 이렇게 사이즈에다가 넣어서 새롭게 구성을 한 파생 변수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여기 사이즈가 들어가져 있고 사이즈가 작은 녀석들, 그 다음에 큰 녀석들 이렇게 스몰부터 미디엄까지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서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잘 이해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값을 가지고 바플롯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는 그 결과값을 살펴본 거죠. 그랬더니 미디엄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 그 다음에 큰 녀석이 상대적으로 좀 작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과 바플롯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수치로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각적으로 이렇게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어떤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알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코드로 그것을 살펴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조건에 맞는 파생 변수 만드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복잡한 형태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0.5 단위로 구별을 해서 5레벨부터 여기 1레벨까지의 데이터를 산정을 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앞쪽에서 살펴보았던 large, medium, 그 다음에 small 이렇게 했던 거에 어떤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계속 중첩해서 넣어줄 수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 적절한 값만 배치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걸 제가 이제 수직선을 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5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5라고 하는 값을 주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의 경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경우 중에서 3보다 큰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걸 4로 주겠다. 나머지 이제 3이 1이 남았는데 세 가지가 남았기 때문에 한 번 조건을 더 걸어줘야 되겠죠. 여기 3이고 여기 2.5. 2.5일 때 여기 3레벨이 될 거고 여기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 이제 나머지 두 개 남았어요. 2하고 1레벨 남아서 이제는 한 번만 더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2를 기준으로 해서 큰 경우에는 2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나머지는 모두 1이 되어지는 이러한 수직선상의 나눔을 이렇게 if else를 4개를 겹쳐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사이즈 평균 사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크기를 기반으로 1서부터 5레벨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테이블을 통해서 여기 클래스 변수를 이렇게 적용하도록 했고 봤더니 2레벨과 1레벨은 데이터가 없었네요. 그래서 3, 4, 5에 해당이 되어지는 게 각각 데이터의 개수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총 아이리스는 15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었잖아요. 적절하게 잘 구성이 되어서 결과값이 나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뮤테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테이트 함수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뮤테이트 함수 안에 새로운 변수의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 변수에서 처리할 그 변수에 들어갈 값을 처리할 수식이 이퀄 오른쪽에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랭썸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랭스 값을 합쳐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한 거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까 width에다 적용을 했지만 여기서는 length에다 적용을 해서 length의 합을 2로 나누어서 여기 length의 min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mutate 함수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서 mutate를 적용을 하게 되면 파이프 연산자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큰 장점이라 보실 수가 있어요. 위쪽에서 수행을 했던 것들은 거의 단독의 문장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파이프 연산자로 연결이 되어진 거 보이시죠? 기존의 입력값은 df의 new라고 하는 데이터였었고 거기에다가 첫 번째로 mutate를 써가지고 내가 파생 변수 lengthsum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수행이 된 건 뭐냐면 lengthsum이
추가가 되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된 거죠. 그 값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더 뮤테이터를 써서 하나를 더 미니 값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 문장들이 다 수행이 되어지고 나면 기존의 아이리스 데이터에다가 여기 썸값이 추가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민값이 추가가 되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토탈 데이터 프레임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DF의 new2에다가 이 데이터가 결과값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new2라고 하는 것을 헤드 값으로 우리가 찍어보게 되면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부터 쭉 한 거에다가 누적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퀄리티 들어가 있고 사이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마지막에 if else 여러 개 묶어서 해주었던 클래스가 들어가 있던 상태에서 거기에 랭썸과 랭민을 넣어서 이렇게 추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파이프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이러한 함수들을 굉장히 길게 나열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데이터 매니퓰레이션 패키지 디플러와 변수 이름 변경 방법, 그리고 다양한 파생 변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익숙하게 익혀 데이터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